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와, 오늘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향해 갔습니다. 저가 66,000원까지 찍어봤거든요. 진짜 삼성전자가 88,800원을 찍고 나서 미끄럼틀을 타고 있어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 시총 1위 종목인지 진짜 의심이 될 정도로 낙폭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은 낙폭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LG 에너지솔루션만큼은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빠지는 동안에 LG 에너지솔루션은 올라서 종합지수 손실을 최소화했다. 그 종합지수의 최소화에 따른 수혜는 뭐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안정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승이 진짜 2차전지의 캐즘을 돌파하는 그런 시세인가? 그것도 맞지만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삼성전자의 눌림이었다. 최근의 흐름이.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이스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표결이 압도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셀트리온과 같이 강세를 보인 정도고요. 다른 종목들은 그냥 무난한 정도였고, 전기차 업종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는 아직 저점을 깨지 않았는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함께 신저점을 향해 가고 있죠.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2490포인트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었다. 저는 그래도 2540포인트에서 2580포인트 요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밴딩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요 밴딩을 무색하게끔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머물다가 바로 2490까지 어제 갔다 온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땡긴 모습도 굉장히 대단했어요. 금투스의 우려감을 덜어내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야, 이거 지금 우리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유예를 조금 하자라고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유예와 완화를 해서 시행하자라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의견을 두고 24일에 토론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바로 상승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다가 글로벌 악재가 나면 툭 하고 빠질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 억울하다, 이런 것들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오늘은 하방 압력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때 뭐 쉽게 생각해보면 엔화의 이런 반응들,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본다고 하면 내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10시 우리 장중에 열린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간의 토론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주와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주가 한번 맞붙을 텐데요. 우리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내일 아마 키우지 않을까. 아마도 내일은 테마장의 가능성이 조금 높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중간선거와 관련된 테마주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조심했으면 좋겠다. 미국 대통령 후보군의 테마주들은 한 번씩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의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빵 뛰었다가 물리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빵 뛰면은 왜 물리냐면은 지금 외국인은 우리나라 증시를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주가 튀는 순간 뭐죠?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테마로 쫓아가는 개인 투자자가 받아주는 구조가 됩니다. 이거 개인 투자의 힘만으로 테마주 끝까지 올리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을 거란 거죠. 그래서 내일 갑자기 급등하는 테마가 형성된다고 해도 투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겠고요.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본다고 하면 반등이 기회? 돈으로 말해요. 어제 반등 시세 나올 때는 마치 코스닥에서 양 매수가 들어온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는 엄청 강하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어제 산 것보다 더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에 혹하지 말자라고 제가 어제부터 얘기 드리고 있고, 일시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해결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최소한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반등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나와야 우리 시장의 어떤 베팅,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오히려 지금 반등이 나오면 뭐죠? 여러분께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조금씩 챙겨 나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 대비해서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다가 숨고르기 뭐 이런 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물론 이렇게 급하게 올렸다가 이제 시그널도 뜨면서 낙폭을 좀 키우곤 있지만 이것도 조정의 한 폭 정도로 보는 거고 숨고르기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하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낙폭이 조금씩 나올 때마다 우리 시장은 조금 더 공포스럽고 조금 더 우려감을 가지곤 하죠. 언론 플레이 이런 거에 또 노안하기도 하거든요. 조금 더 막
강조를 하잖아요. 안 좋은 얘기들이 있으면. 근데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지금 글로벌 증시는 나쁘지 않다. 적재적소에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고, 또 금리 인하도 적절히 그 FOMC에서 경기 지표 안 좋은 것들은 그거에 맞춰서 적절히 배치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적인 악재는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 증시에 고유적으로 지금 악재로 발목 잡고 있는 금투세,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디스카운트를 작용하고 있어서 상승에 대한 제한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내마녀의 날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경계감, 다음 주에 또 연휴까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경계감 겹쳐서 지금 거래가 안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어제는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으나 코스피도 낙폭은 남대로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했지만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여전했다. 삼성전자 위주의 매도세였는데 이 흐름은 오늘도 이어졌었구나. 이런 것들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지난 주말까지 15%를 기준으로 방어적인 종목과 한번 준비해보자, 포트폴리오를 꾸려보자 라고 얘기를 드린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요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다면 지속될수록 반등이 현금 비중을 조금씩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결론을 한번 가지고 오늘 시장을 나서는 모습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FOMC에서는 0.25bp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예요. 내일 밤에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연준이 갑작스럽게 0.5bp를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안 한 거에 대한 실수, 이런 판단 미스에 대한 것들이 부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안 좋으면 갑자기 0.5bp라는 거야. 니네 원래 0.25bp 한다며.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리스크 때문에 당장의 첫 금리 인하는 0.25bp로 시작할 거라는 거. 그리고 11월 중간선거 끝나고 그 뒷날에 바로 FOMC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연준이 좀 더 대선 리스크 이런 것들 신경 안 쓰고 편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포지션을 더 제시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은 똑같아요. 데이터를 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증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막 경기 침체 오늘 아래 공포는 막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은 그 정도까지 반응은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조금 더 현금 비중을 챙길 생각을 해야 되고, 주식 비중을 너무 높여서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거고, 대신 이번 주는 제가 뭐라 그랬죠? 8월 말부터 얘기 드린 거, 9월 1주 차이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빠졌습니다. 9월 2주 차는 뭐죠? 재미없는 박스권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박스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틀린 게 있습니다. 9월에 연휴가 지나자마자 저는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뷰를 살짝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연휴가 지나고 나서 일단 FOMC에서 금리 인하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무언가 서프라이즈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0.5bp 되면 이게 긍정으로 해석될지 부정으로 해석될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이고, 금리 인하한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제가 바이오 업종과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까지 많이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오가 현재 그래도 나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막상 시작되기 전에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면 이것 또한 엄청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는 거.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봐 드렸었고, 그리고 요즘에 업종 얘기 많이 안 드렸는데 뭐 에스모 얘기도 나오고 비만 치료제, 생물보안법, 뭐 별의별 이슈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이오의 신규 매수는 연휴가 끝나고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아침에 오랜만에 바이오 쪽으로 남겨드렸는데, 오늘 바이오 중에서 시가를 형성하고 나서 플러스를 만든 주요 종목들이 몇 개나 있나 볼까요? 몇 종목이 되지 않는 것 같죠. 특히나 알테오젠이 플러스로 마감했지만 시가 대비해서는 약세에 보인 모습이고요. 플랫폼 바이오, 뭐 폐질환 치료제, 진단, 그리고 비만 치료제도 갭이 떠서 대봉 LS 같은 거 어제 상한가 갔다가 갭이 떴지만 눌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나마 인벤치 랩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독일의 회사와 뭐 공동 개발한다 뭐 한다고 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라고 가정한들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인벤치 랩이라는 종목이 생각보다 지금 재무 상태가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요거 잠깐만 보고 간다고 하면은 한 분기에 그래도 작게는 25억에서 한 40억 정도를 녹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출액은 없죠. 그럼 만약에 3분기에도 대충 30억 정도 적게 잡아서 30억만 녹인다고 했을 때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얼마큼 버틸 수 있을까요? 현재 인벤티지 랩의 현금 자산 유동성이 한 138억 정도 있거든요.
한 분기에 30억씩만 녹인다고 가정해도 한 4분기 정도? 4분기 정도밖에 못 버텨요. 그리고 나서도 30억을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까지, 내년 상반기 안에, 2분기 안에는 무언가 자금 조달이나 혹은 라이센스 아웃, CB, 유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과연 LO,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고 해도 계약금이 엄청나게 뭐 MBTC 랩에 대한 이런 녹이는 자금을 감당할 정도로 나올 것인가? 제가 보기에 그건 물음표거든요. 오히려 지금 주가를 올리는 거가 또 이게 부채도 꽤나 있어요. 지금요. 이 부채 비율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결국에 자금 조달 필요한데 그게 CB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바이오 기업들에게 CB를 잘 안 찍어줘요. 증권사들이. 그래서 CB는 실제로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라이센스 아웃이면 그 다음 뭐죠? 유증입니다. 그리고 3자 배정 유증도 고려를 해볼 수 있으나 3자 배정 유증을 하기에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조금 미미하죠. 상당히 지배 구조에 대한 위험성이 동반이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3자 배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엔 인벤치랩도 언젠가 주주 배정 유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행히도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쭉쭉 잘 가주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큰 규모의 계약이 나서 계약금 가지고 운영을 계속하면서 자금 조달 없이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은 해봐야 할 것이다. 유증 나오면요, 부채 상환 요것도 같이 껴서 나올 거예요. 채무 상환이라고 하죠, 유증 내역에. 그래서 이거 유증 자금 규모를 키우려면 주가를 올려야 돼요. 그런 거일 수도 있다. 마냥 순수하게만은 보지 말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갑자기 옆구리로 빠져서 인벤치랩 얘기도 잠깐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도 여러분이 바이오 하실 때 꼭 보셔야 되고, 지시세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브에서 대놓고 얘기 드린 부분이 요거 CMO 관련해서 상당히 매력 있는데 ST팜이나 바이넥스에 비해서 생각보다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굳이 이유를 따진다면 개인 투자자가 지시세를 좋은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시세에 너무 수급이 꼬여 있어서 이 수급 푸는 게 꽤나 고생스러울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 드렸는데 오늘 오랜만에 지시세를 좀 강세를 보였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이런 종목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런 대형 헬스케어주가 살짝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마저도 엄청 뭐 재미를 볼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는 추석 전에는 조금, 연휴 전에는 조금 여러분이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조심하시자. 오히려 챙길 거 있으면 챙기고 추석이 끝나고 나서 추이를 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직접적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가 이미 노출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반응은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우리 시장이 원체 많이 빠져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보기에 바이오는 10월달 빠르면 9월 말 이때 봐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 가지고 가시되 신규적으로 뭔가 자꾸 일을 꾸미지 말자, 뭐 요정도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이렇게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전간판이 나온 김에 보면은 2차전지가 어제도 박살났는데 오늘도 엄청나게 박살났고, 특히 에코프로 형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신저가를 만들고 땅굴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위태로운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고, 야 이거 투심이 엄청나게 꺾일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가 진짜 이제 마지막 골파기까지 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공포심을 주는 구간까지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2차전지가 언젠가 돌아오는 것도 가시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셀 기업, 특히 코스피의 기업들은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꼬임으로 보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아먹기 위해서 종합지수를 받치기 위한 움직임이었나? 이런 의심도 가긴 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간택받은 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거니까 이것도 뭐 마냥 비관적으로 보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반도체는 어제 반짝 올랐는데 바로 뱉어냈어요. 야 진짜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 지금 막 보니까 PER 3배, 4배, 5배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반도체가 어떻게 이런 가격일까? 저는 오늘 하나 머티리얼즈 차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하나 머티리얼즈가 실적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빠진다고요? 와, 이런 거 보면 진짜 반도체는 그냥 어떤 가치적인 움직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거 만약에 반도체 기업들 제가치만 대충 PER 10배만 봤더라도 코스닥 이렇게까지야 무너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진짜 억울한 상황이다 반도체는. 참 안타까운 우리 K증시의 현실이고, 그리고 의료기기주들이 오늘은 시장 방어주 역할에서 이탈해가지고 빠지는 모습이고, 로봇, AI, 화장품 뭐 다 답 없죠. 그냥 파란 나라입니다. 지금 파란 나라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더 무서운 거는 신용 잔고가 많이 안 털렸어요. 아직도 코스닥에서는 털릴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거.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얘기들이 몇 가지인데 여러분이 부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시면 어떨까 좀 얘기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일단 시총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어느덧 에코프로 BM이랑 10% 이상의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HLB가 5% 빠졌음에도 시총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에코프로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10조까지도 이탈했죠. 이게 과연 1년 전에 50조를 기록하던 종목이 맞나라고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에코프로 BM이랑 합치면은 이제 25조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4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시총 1, 2 종목이었는데 진짜 처참하네요.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외국인이라도 우리 K증시에 투자하는 게 진짜 건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가긴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또 이어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죠? 지나친 긍정과 부정보다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어제의 내용을 잠시만 흘려가듯이 본다고 하면은 이게 제가 결론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린 거거든요. 어제 아침에 셀링성 매도랑 반대 매매가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죠. 3%대.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과 같이 시가의 모든 시세를 반영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월요일 아침에는 주말 동안 투자자들이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시가 일단 던지고 보는 그런 셀링성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제 어떻게 됐죠? 시작하자마자 시가가 저점이고 쭉 양봉으로 땡겨 올리는 모습 보였죠. 룰루랄라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저가에 매도세 나오는 거 다 받아먹고서 탁 땡겨가지고 단타 치고 나가는 겁니다. 진짜 시장이 이렇게 야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가에 던지는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았다. 그리고 시장의 하락을 예측하여 인버스나 큰 비중의 현금화를 하는 것도 적절치 못한 대응이다. 어제 종합지수 보면은 진짜 이거 던지자마자 시가에 던졌으면은 눈물 났죠 이거. 함부로 그냥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시장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글로벌 시장이 눌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나올 수 있는 정도다. 우리만 너무 공포심을 갖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금투세에 대한 발작도 너무 이르다. 지난 주말 금투세에 대한 리스크로 파파박 눌렸는데 그거는 아직 너무 빨라요. 제가 보기에. 결국에는 9월 24일 이때 기준으로 시행을 하던 유예로 결론이 나오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어쨌든 증시는 한번 탁 튈 것 같습니다. 왜요? 11월 초에 미국의 중간선거 있잖아요.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혹은 11월의 어느 날입니다. 그때부터 금투세에 대한 리스크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지금 누군가는 금투세에 대한 회피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왜 전혀인지 잠시 뒤에 설명해 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도 우리 시장이 뭐 상당히 제한된 거는 맞으나 무조건적으로 일주일 내내 빠진다고 보기 애매한 구간이다. 제가 9월 1주차 빠지면 2주차는 박스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흐름이 지금 어제 오늘 나온 거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얘기 드린 대로 나오고 있는 거고, 오늘 베타제 브리핑을 제가 공개 브리핑 남기고 바로 남겨드렸어요. 다른 건 아니고 시장이 이미 빠져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 과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여기 내용의 뭐 핵심 골자를 보면은 현금 20% 비중으로 뭐 다른 종목들도 포함해서 40-50% 정도의 시장의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현금성 종목 이런 것들, 그리고 현금도 15%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라 그랬는데 지금은 20%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즉 많은 사람 25%의 현금, 적은 사람 15%의 현금은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시장에 우리가 돈을 집어넣을 그런 타이밍은 언제냐? 제가 알려드렸던 세 가지 추세 전환의 시그널, 정책 부양 이런 것들이 나오든지 금투세 유예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 혹은 투매. 근데 제가 보기엔 투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예든 정책이든 안 나올 것 같아요. 기어이 이번에는 22년도 6월에 있었던 투매 이후로 2년 만에 투매를 끝까지 뽑아내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구간은 반등으로만 보면서 지켜보고, 반등하는 중에도 언제든 시그널 포착되면 그때 따라가도 전혀 늦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시그널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조금 여유있게 시장을 보시기를. 그리고 우리 선행 PBR인데요. 현재 선행 PBR이 0.89배였어요. 이게 월요일날 빠지기 전 시세거든요. 지금 한 0.86배 정도입니다. 아마도 0.8배까지 빠지면은 우리 종합지수가 2,40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가면 이제 0.8배 포인트. 그래서 19년과 뭐 20년 코로나 때를 제외한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 22년도 그리고 이번 23년 말에도 0.8배 정도 근처에 가면은 우리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더라. 저가 매수요. 그래서 이런 공략 포인트를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릴 여지가 있으니 급하게 대응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수급을 보면 진짜 잔인하죠. 그냥 선물로 아침에 쭉 당겨놓고 뭐죠? 선물은 매도하지만 이거 한번 탁 들어 올린 다음에 선물 이제
하방으로 내리꽂는 건 아닙니다. 시세는 올라가게 냅두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요. 그래놓고 현물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냅두니까 반등은 합니다. 반등은 했으나 외국인은 계속 일관적으로 매도세를 만들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어제 750억 산 매수 물량 오늘 곱하기로 던져버렸습니다. 진짜 너무 잔인한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 오늘도 하락 종목이 1700개입니다. 진짜 답도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N화인데 N화가 올라가면은 약세예요. 내려가면은 강세입니다. 엔화가 강세로 추세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증시는 빠집니다. 엔화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11시쯤에도 보면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시장이 반등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엔화를 이렇게 쭉 빠지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니까 시장도 밀리죠. 그래 놓고 여기서도 이렇게 흐름 보면 같은 흐름이에요. 그리고 엔화가 나스닥의 선물보다 더 먼저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의 선물이 N화를 보고 반응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정산, 그리고 일본 BOJ의 금리 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BOJ는 9월 20일입니다. 우리가 9월 19일에 연휴 끝나고 장이 열리는데 바로 20일에 BOJ의 금리 기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 장이 열리자마자의 상승을 또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FOMC 뒤에 그 주간에 바로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는데 BOJ에서 금리 올린다. 이 스프레드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면서 하나의 충격점이 될 수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조금은 리스크에 대한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뭐 또 빠진다는 건가요?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라인을 본다고 하면 여기 지금 650포인트 라인에 갈색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인색 라인이죠. 제가 보는 기준을 한번 잡아봐 드릴게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들고 있냐면은 여기가 22년도의 저점 부근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빠지고 있는 부근입니다. 요게 22년도에 대세 하락 나오고 반등했다가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큰 그림에서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22년도 대세 하락 그리고 반등했다가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서킷 브레이크 저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낙폭도 사실은 작은 낙폭이 아니에요. 거의 30%가 빠졌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크 걸린 기준으로 30% 가량 빠졌거든요. 그리고 반등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반등해도 고점 못 넘고 3월 26일 이후로 6개월 동안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럼 지금 이때를 언제랑 비교할 수 있냐? 아니 대체 하락은 언제 끝나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23년 전기차가 만들었던 고점을 기준으로 2019년 여행을 한번 가봅시다.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2017년에 바이오 슈퍼넬리가 나오거든요. 그래 놓고 쭉 밀립니다. 쭉 한번 밀리고 이때를 2023년 전기차 랠리랑 조금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작년 우리가 어떻게 했죠? 8, 9, 10월 달에 폭락장이 나옵니다. 폭락장 나오고 그리고 나름대로 반등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숨도 안 쉬고 빠지고 있었죠. 여기서도 반등은 했으나 숨도 안 쉬고 빠졌다. 이때도 초급락세를 만들었죠. 2018년도에. 근데 19년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의 낙폭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33% 빠졌습니다. 33% 빠지고 나서 빠졌다가 반등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는 지지해 주겠지. 여기서 많은 지지 구간이 있었고 이거 나름대로 좀 쌍바닥 걸릴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딱 쌍바닥 걸리는 자리 같잖아요. 어떤가요? 여기서 지지받는 느낌 나죠? 쌍바닥 잡는 느낌 나죠? 그런데 이 다음에도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나올까봐 지금 여기서의 낙폭이 만만치 않은 게 요거 빠진 것도 거의 30%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도 30%가 빠진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회복도 못했는데 또 얻어 맞으면은 진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차트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게 이때와 매우 유사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나름대로 시도했으나 이거 지금 계속 빠진 거 보면 30% 빠졌죠. 그리고 이 저점 이런데 지지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서 다 깨버리고 여기도 지지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지 구간 의미 없이 잔인하게 한 번 더 밀 수 있을 가능성 진짜로 한번 탈탈탈 털어먹겠다
라고 나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래서 단정 짓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 밀고 있으면은 진짜로 뭔가 작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걸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금투세도 금투세고 또 수급으로도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으로 힌트를 받는다고 하면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미친 듯이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받아주는 거 누구죠?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받아주는데 이거 금투세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끌려서 약 10월 말 정도 혹은 11월 초에 들어가 봅시다. 이러면은 여기서 분명히 금투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밀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도망치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누가 받아주나요?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겠습니까? 혹은 외국인과 기관이 금투세에 대한 리스크로 개인 투자자가 던질 거를 같이 던지면 누가 받아줘요? 받아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미리 도망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 시장만의 고유 리스크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매도 물량을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삼성전자 자체만으로도 3분기 실적이 단기적으로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뭐 그렇기도 한데 마냥 그것만으로 삼성전자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제가 또 새로운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도 같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 매수로 되간다?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돌아오는지 투매가 나오는지 개인 투자자가 진짜 포기하고 나가는지 혹은 이런 반대 매매의 수치가 진짜로 털릴 만큼 털리는지 예를 들자면 서킷 브레이커 걸렸을 때는 16.5조까지 시장의 시세가 털렸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달입니다. 8, 9, 10월달에 3달간의 폭락장이 나왔을 때는 이때는 15조 중반까지 신용장고가 털렸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17조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는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고객 예탁금은 많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진짜 그러니까 뭐 매수를 좀 조심해야 되고 대신 저평가로 인해서 언제든 위로 튈 수 있으니까 막 주식을 다 놓고 이러면 안 되고 또 나름대로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또 나름 시장이나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지네 마음대로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좀 준비해놓으면 막 엄청 무섭진 않은데 이미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상태니까요. 지금 이미 2,500포인트가 말이 됩니까? 그래도 여기서 더 빠진다고 했을 때 리스크 관리 정도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같이 하면서 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또 주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있다가 물리면 어떡하나요? 그래도 현금 가지고 있고 또 개별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놈들로 대응을 하면 충분히 지금부터 나오는 하락은 어떤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감당 가능한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금투세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한번 해봐 드렸고 2019년에 시세와도 한번 비교해 봐 드렸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컨트롤도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폭락 나오고 반등했다 눌리는 거 폭락 나오고 반등했다 눌리는 거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아니면은 여기 이런 데 같아요. 그래서 빠지는 것도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시간을 좀 끌 수 있고 요거 빠지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아까 2019년에 코스닥의 사례 진짜 죽일 때 잔인하게 개인 투자자 끝까지 털어먹겠다. 이번엔 진짜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거의 다 왔습니다. 요런데 컨트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다 빠졌구나. 기어이 여기 저점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저점 질질질질 빠지면서 조금 지루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빠바바박 땡기는 이렇게 미친듯이 개인 투자자 따돌리면서 도망가 버리는 그냥 숨도 안 쉬고 도망가는 그런 시세까지도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는데 요거 부디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있는 거고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시장이 두조주인 거는 맞다. 여기서 보면 어제 끌어당기고 오늘은 빠진 게 요만큼밖에 안 빠졌죠. 그래서 금리 인하 끝나고 조금 더 조심하자라는 거 키워드로 한번 아까 설명을 봐드렸고 미국 시장을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제 강하게 반등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금요일 하락분의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이거는 반등 실패예요. 여기서도 윗꼬리 달면서 반등 실패인데 이것도 반등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17,000포인트 이 언저리에 안착은 한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미국 시장도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사실 근데 미국 시장과 별개로 우리 시장에 고유 문제가 또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 시장도 지금 따로 호밥이거든요. 니케이 같은 경우도 오늘 약밥 보였고 대만도 오늘 강세 시작했다가 조금 밀려서 시작했는데 우리 시장이 0.5%로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그만큼 투심이 안 좋은 걸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응점에 대한 부분들 제가 쭉 설명드렸고 종목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 뭐 다룰 필요가 있겠냐만 싶어요. 신규 상장주들 막 그냥 미쳐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ENCL 이런 거 계약 규모나 계약 내용 보면은 이게 14% 올라가는 게 맞나?
그냥 지금은 이런 테마주로 그냥 투기성 움직임이 보이는 정도다 라고만 생각이 드는 시세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짓고 내일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어차피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여기서 뭐 이만큼 맞았는데 여기까지 살아남았으면 더 맞아봤자죠. 이거 여러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여지만 남겨놓고 대응하자, 그런 것들 강조 드릴게요. 그리고 노란 시그널 나오는지 제가 포착해가지고 노란 시그널 나면 또 한번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께 대응할 수 있는 영역, 지금 요 정도면 그래도 여기서 엄청 더 빠지진 않을 거예요, 이런 영역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